그 냄새, 소금, 젖은 나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는 매서운 공포. 그것은 들보에 들러붙고 오스며 혀끝에 달라붙었다. 북부 해안만큼이나 오래된 냄새, 밀물과 썰물처럼 늘 존재했지만 이 홀에서는, 이 밤에는 잔인하고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다. 여기서는 공포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인이자 심판자이며 모인 군중의 모든 모공에 스며드는 향기로운 독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북부 해안의 시그리드라고 불렀다. 한때 조상들의 이야기와 모닥불 주변의 노래, 그리고 직조 기술과 엮여있던 그녀의 이름은 이 밤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녀가 밧줄 심판에 넘겨지는 밤이었다. 사가는 그녀의 미덕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의 죄는 단순했지만 족장들의 눈에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녀는 오빠를 숨긴 남자의 이름을 대기를 거부했다. 족장의 선창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고발된 그녀의 오빠는 사라졌다. 시그리드의 가족에 대한 충성은 시족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되었다. 그녀의 사랑은 죄악스러운 침묵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고 젖은 삼배밭중로 묶었다. 해질녘 그것은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것을 놀이라고 불렀다. 밧줄 심판. 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복종에 대한 굶주림에서 태어난 광경이었다. 밧줄 심판은 갑작스러운 잔인한 천재성에서 비롯된 단일한 발명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화였다. 아이슬란드에서 유틀란트까지 흩어져 있는 북유럽 정착지에서 나타난 무기가 된 의식적 관행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개인의 명예와 중성을 시험했지만 실제로는 순수한 인내심을 시험하고 신성한 정의의 가면 아래 수능을 강요했다. 수세기 후에 마녀 수영을 낳은 동일한 의식적 논리가 여기 희미한 롱하우스에서 나무 위 밧줄의 씩씩거리는 소리 속에서 신들에게 향을 피우듯 피어오르는 축축한 공포의 냄새 속에서 그 뿌리를 내렸다. 그 메커니즘은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이었다. 피고 종종 여성인 그녀는 목조홀의 중앙에 서 있었다. 두 개의 밧줄이 그녀에게 묶여 있었고 때로는 손목에, 때로는 머리카락에, 길게 따은 머리는 살아있는 족쇄처럼 뒤틀려 있었다. 밧줄의 끝은 반대편 기둥에 고정되거나 도르래를 통과하여 각 끝은 시족의 두 남자에 의해 잡혔다. 족장의 명령에 따라 남자들은 천천히 신중하게 당겼고 그녀의 몸은 떨리는 활을 그렸다.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비명 사이의 소리, 노래를 불렀다. 군중은 그녀의 믿음이 부서지기 전에 그녀가 부서지기를 기다렸다. 이것이 통제의 본질이었다. 모든 당김은 건의의 구조를 시족의 개인에 대한, 남자의 여성에 대한, 족장의 모든 것에 대한 우위를 강화했다. 당김에 저항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살아남는 행위는 역설적이었다. 신들이 진실이 몸에서 뽑아져 나올 수 있음을, 고통이 나무 껍질처럼 기만을 벗겨낼 수 있음을 요구한다고들 했다.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벽, 4명의 남자, 각각 2명씩 대립하는 시족 출신으로 몸이 혀가 거부하는 것을 말할 때까지 밧줄을 당겼다. 그러나 여기에 이 의식의 역설, 차갑고 뒤틀린 논리가 있었다. 오래 버틸수록 그녀는 더 진실하다고 여겨졌다. 인내는 무죄로, 무너짐은 유죄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여성은 항상 패배했다. 이 고대적인 연극은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굴복에 관한 것이었으며 깨달음이 아닌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시그리드가 오래 버틸수록 그녀는 더 많은 무죄를 증명했다. 그러나 그녀가 오래 버틸수록 그녀를 굴복을 요구했던 자들에게는 더 큰 굴욕이 되었다. 밧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했지만 그것은 가장 부정직한 도구였다. 전사들 사이에서 힘과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 밧줄을 당기던 원시적인 맹세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여성에게 적용되자 변질되었다. 한때 경쟁이었던 것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성의 몸은 극장으로 바뀌었다. 고통은 증거가 되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전이었다. 모든 심판은 공개적이었고 모든 결과는 공연적이었다. 시족은 진실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시연을 찾았다. 여성이 고통 속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신들이 원했기 때문에 남성이 지배한다는 신화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고통은 모든 것의 질서가 깨지지 않았다는 그들의 확신이었다. 밧줄이 삐걱거렸다. 육중한 천장 들보 사이로 팽팽하게 당겨지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군중은 썰물처럼 웅성거렸다. 깊고 으스스한 웅성거림은 공기 중에 축축한 공포를 더욱 짙고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원시적인 것, 깊은 곳에 있는 것의 냄새, 삶에 대한 권력의 냄새였다. 심판의 집행자, 축축한 돌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노인이 고대의 말을 벗다.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찢고 날카롭게 울렸다. 밧줄이 그녀의 진실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시그리드는 그곳에 서 있었다. 떨고 있었다. 따은 머리가 거친 밧줄 섬유에 엉켜 마치 손목의 밧줄과 하나인 듯했다. 그녀의 숨결은 흔들렸지만 울리를 거부했다. 그녀에게, 증인들에게, 그리고 고문자들에게 이 저항은 증거였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이것을 신의 시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어두운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 메커니즘, 즉, 이 홀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정보를 숨기거나 불복종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지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기시키는 의식이었다. 바이킹 세계에서는 시족에 대한 충성이 삶의 신성함보다 우선했다. 시그리드와 같은 여성들은 상징, 즉 돌보다는 살에 새겨진 경고가 되었다. 밧줄이 삐걱거릴 때마다 손목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마다 같은 교훈을 속삭였다. 저항하지 마라. 잔인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차적이고 냉정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홀의 건축물조차 이를 반영했다. 좁은 들보, 가까운 벽들은 싸움의 소리가 울리고 증폭되도록 설계되었다. 횃불 연기와 섞인 축축한 공포의 냄새는 나뭇결에 스며들어 몇 년 후에도 홀은 심판의 냄새로 가득했다. 시그리드의 눈은 군중을 훑었다. 어떤 이들은 외면했고 어떤 이들은 매료된 듯 응시했다. 그들의 침묵은 공범이 되었다. 그리고 그 얼굴의 벽 뒤 어딘가에서 그녀의 딸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보이지 않는 공포의 실이었다. 이것이 바이킹의 역설이었다. 탐험가이자 시인인 민족이 잔인함을 오락으로 법제화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진실이 고통을 통해 증명될 수 있으며 도덕이 인내로 측정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그리드의 인내는 다른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그녀가 쓰러지기를 거부하자 족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옛 질서가 흔들렸다. 그녀가 너무 오래 버티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다. 희생자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피고는 고발자들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밧줄 심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육체의 부서짐이 아니라 정신의 생존이었다. 밧줄이 팽팽해지고 벽이 더 멀리 벌어지면서 긴장된 섬유의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축축하고 인간적이며 고대의 그 냄새가 다시 한번 공기 중에 퍼졌다. 단순한 공포의 냄새가 아니라 스스로를 반복하는 역사의 냄새였다. 잔인함이 진실로 위장되고 몸이 권력의 선전판이 되는 이야기. 그것은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증거 밧줄이었다. 밧줄이 끊어졌을 때 그것은 해방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천둥 소리 같았다. 희미하고 결정적이었다. 땅이 가라앉기 전에 무덤 위로 굴러가는 종류의 소리.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홀은 침묵에 잠겼고 이 끔찍한 침묵 속에서 찢어지고 저항하는 그녀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축축한 공포 냄새가 다시 공기를 감쌌다. 연기보다 더 짙게, 마치 홀 자체가 죄를 흘리는 듯했다. 족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이전에 어떤 여성보다 훨씬 오래 버텼다. 너무 오래 버텼다. 그녀의 침묵은 고발이 되었고 그녀의 몸은 말없는 반란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위험하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어. 그녀는 신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찰나의 순간 의식이 찢어졌다. 그녀의 죄를 증명하기로 되어 있던 심판은 다른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고통이 죄가 아니라 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족장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군중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웅성거림 위로 목소리를 높였다. 밧줄은 진실이 밧줄과 함께 부서질 때만 부서진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군중의 공포는 다시 한번 바뀌어 복종이 되었다. 의식은 거의 무너졌지만 그의 말은 다시 그것을 꿰매었다. 족장의 우렁찬 외침이 웅성거림을 삼켜버렸다. 밧줄은 진실이 그와 함께 부러질 때만 부러진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군중의 의식 속으로 파고되었다. 진실의 증거였던 밧줄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변함없는 죄의 증거로 둔갑했다. 공포는 곱비 풀린 짐승처럼 날뛰다가 족장의 목소리에 길들여져 순종이라는 가면을 썼다. 시그리드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목은 비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은 육체를 찢었으나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홀 전체를 지배하던 싸늘한 공포 속에서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한 줄기 불씨처럼 깜빡이었다. 족장은 시그리드의 굳은 눈을 마주했다. 이 여성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균열이었고 그의 권위에 대한 침묵의 도전이었다. 밧줄이 끊어졌다는 사실은 신들이 그녀의 무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고대의 믿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족장은 기민했다. 그는 이 균열을 메우고 자신의 통제를 재확립해야만 했다. 밧줄은 부러졌으나 족장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시그리드는 시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다. 그녀의 고집은 신의 뜻이 아니라 시족에 대한 오만한 반항이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었다. 밧줄이 부러진 것은 신의 개입이 아니라 그녀의 완고함이 밧줄을 이겨냈을 뿐이라는 논리였다. 군중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안도감과 복종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익숙한 질서를 갈망했고 족장은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주었다. 시그리드는 이제 무죄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족의 안녕에 대한 비협조와 반항이라는 새로운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녀의 인내는 죄가 되었고 그녀의 침묵은 반항
반역으로 규정되었다. 선고는 간결하고 단호했다. 시그리드, 북부 해안에 따른 시족의 법도를 어기고 진실을 감추려 했으니 추방의 벌을 받을 것이다. 군중의 틈새로 작고 연약한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그리드의 딸이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시스템의 잔혹함을 동시에 목격한 아이의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가 그들의 시선 속에서 교차했다. 기억하라, 혹은 굴복하지 마라. 이 침묵의 교감은 고통과 저항의 유산을 아이의 영혼 속에 새겨 넣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연민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첫 번째 각성이었다. 어머니가 밧줄 심판에서 보여준 침묵의 저항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낳았다. 진실이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정의하는가? 그날 밤 롱하우스의 횃불은 꺼지고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러나 축축한 공포의 냄새는 여전히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짓밟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회의 원초적인 욕망이 남긴 흔적이었다. 바이킹들은 훌륭한 탐험가이자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그들의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존재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이것이 네가 진실을 숨기려 할 때, 네가 우리에게 불복종할 때, 네가 너 이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추방과 함께 죽음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리프는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시족은 그녀를 추방된 자의 딸이라고 낙인 찍었고 그 이름은 차가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리프는 어머니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잊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빛났던 그 영원의 불꽃을. 어머니의 침묵은 리프에게 말없는 약속이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리프는 자라면서 주변 세상을 어머니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시족의 법도는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사가 속에 감춰진 거짓말, 영광으로 포장된 잔혹함을 보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숨긴 오빠의 행방을 짐작했지만 결코 말하지 않았다. 리프는 어머니처럼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찰력과 저항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말 대신 듣고 관찰하고 기억했다. 시족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속이고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그녀의 침묵은 검이 아니라 방패였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을 키웠다. 세월이 흘러 리프는 젊은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더 깊고 강렬했다. 그녀는 직조를 배웠고 시족의 여인들과 함께 길쌈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밧줄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쉬쉬하며 말해지는 금기사항이 되었다. 아무도 시그리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마녀였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그녀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프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녀도 저주받은 자도 아니었다. 단지 진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인들의 침묵 속에서 두려움을 읽었다.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밧줄 심판에 대한 공포였다. 리프는 침묵 속에서 저항을 배웠다. 그녀는 시족의 규율에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세상, 즉 진실이 고통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을 꿈꿨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씨앗을 심듯 다른 여인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우리의 이야기는 사가에 기록되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말해야 한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억압은 두려움과 불신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리프는 끈질기게 속삭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서서히 마음을 움직였다. 시족의 여인들은 침묵의 사슬을 끊고 싶어 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리프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임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이웃 시족의 젊은 전사가 족장의 선창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거는 불충분했지만 족장은 그를 밧줄 심판에 넘기려 했다. 전사의 어머니는 홀에 찾아와 울부짖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녀는 밧줄 심판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강요하는 잔인한 의식일 뿐이라고 외쳤다. 족장은 그녀를 비웃었다. 여인의 눈물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신들이 밧줄을 통해 그 답을 지실 것이다. 그러나 리프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홀 중앙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족장님, 밧줄은 부러졌습니다. 리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밧줄도 부러졌지만 그 고통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홀은 술렁거렸다. 시그리드의 이름은 오랜 금기였다.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족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신의 뜻을 거역하려 하는가? 저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프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인간의 잔인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밧줄은 고통을 증명할 뿐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홀에 메아리 쳤다. 군중은 혼란스러웠지만 리프의 눈빛에서 시그리드의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밧줄에 묶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밧줄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진실의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침묵은 그들의 잔인함을 허용할 뿐입니다. 리프의 말에 시족의 여인들이 술렁거렸다. 한때 두려움에 질려 고개를 숙이던 그들의 눈빛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시그리드의 고통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리프의 용기를 보았다. 족장은 분노했지만 군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쉽사리 침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족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족장은 이를 갈며 물었다. 리크는 젊은 전사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증언, 시족의 다른 증인들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이것은 혁명적인 발언이었다. 고통을 통해 진실을 뽑아내려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족장은 고민했다. 밧줄 심판을 강행한다면 시족의 여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는 그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터였다. 결국 족장은 물러섰다. 그는 젊은 전사의 심판을 밧줄 심판 대신 공정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대체할 것을 명령했다. 그날 밧줄은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홀을 채웠던 축축한 공포의 냄새는 조금씩 옅어졌다. 리프는 시족의 선통을 단숨에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서서히 자라나 시스템의 단단한 기반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시그리드의 인내는 진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밧줄 심판은 바이킹 사가에서 점차 사라졌다. 그것은 야만적인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리프와 같은 이들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러나 리프는 잊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잔혹함의 밧줄을 당기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이후로도 수많은 사회에서 진실을 강요하기 위한 새로운 밧줄들이 나타났다. 고통을 증거로 삼고 침묵을 죄로 규정하는 시스템들. 하지만 리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진정한 용기는 밧줄에 굴복하지 않는 침묵 속에 있음을. 그리고 그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되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밝힐 수 있음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채 침묵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의 고통은 또 다른 시그리드와 리프를 낳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밧줄을 끊어낼 용기가 있는가?